아버지께서 소령님 중령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주신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 자료 검토하신대요. 역시 최 생도밖에 없네. 최 사령관님께 안부 전해주게. 3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 이 추악한 대화 한마디가 대한민국 해병 대사령관의 30년 군 생활을 끝장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강철 같은 심판자 강하진 중장이 육군과 해병대의 가장 썩은 뿌리까지 도려낸 도파민 넘치는 이야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청사 최상층 인사정책실장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대한민국 수도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강하진 중장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해병대 소속 여성 장교로서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단순히 계급을 넘어선 수많은 편견과 사선을 넘어선 강철 같은 의지 그 자체였다. 그녀를 해병의 여왕이라 부르는 이들은 그녀의 굳건함 뒤에 숨겨진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힘을 알고 있었다. 이 밤 영원히 잠들 것 같지 않던 그녀의 눈빛에 빙하 같은 냉기가 서렸다. 봉투는 해군 사관학교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대에서 온 익명의 투서였다. 발신인은 박소라 3학년 사관생도. 내용의 골자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했다. 해병 대사령관 최문영 중장의 외동딸인 최유리 생도가 자신의 막강한 배경을 방패 삼아 3학년들을 인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훈련 과제를 대신 시키고 심지어는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제까지 대피를 강요하며 거부하면 연대 책임을 물어 지옥 같은 얼차려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최유리 생도의 훈육관인 해병 민성재 소령은 자신의 진급을 사령관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이 모든 부조리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강하진 중장은 투서를 읽어내려가며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기수로 포장된 폭력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단 한 글자의 거짓이나 오해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기계처럼 움직였다. 투서는 해군 본부의 보안 채널을 우회하여 국방부 인사실장에게 직접 도달했다. 이는 박소라 생도가 학교 내의 모든 상급자나 훈육 체계가 최 사령관의 그늘 아래 있음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뜻이었다. 강 중장은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국방부 감찰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해병대 고등수사팀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해. 최상위 보안 등급의 비상 상황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낮고 단단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관생도 간의 비위가 아니었다. 현역 해병대 최고 지휘관의 권력이 개입된 군 기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었다. 해군 사관학교 연병장은 새벽 4시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짙은 안개가 갯벌의 짠 내음과 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3학년 사관생도 생활관 복도에는 흙먼지가 채 씻기지 않은 전투복 차림의 생도 수십 명이 대가리 박아 자세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최유리 4학년 생도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팔짱을 낀 채 서슬 퍼런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최유리 생도는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맨 앞에 엎드려 있는 박소라 생도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쳤다. 야, 박소라. 너 때문에 동기 전체가 주말 새벽에 이게 뭐하는 꼴이냐? 어제까지 내 과제물 제출했어야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적인 무게감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박소라 생도는 피가 터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그녀의 이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눌려 깨질 듯 아팠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감과 죄책감이었다. 최유리는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녀에게 해병대 훈육관인 민성재 소령은 고개를 숙였고 중대장 생도들은 아첨했다. 3학년 동기들은 박소라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너 하나만 참고 대필해주면 되잖아. 왜 기수 전체를 힘들게 해? 동기들의 침묵과 외면은 최유리의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상황이 민소령의 묵인 하에 진행된다는 사실이 박소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강 중장에게 보낸 투서는 마지막 발악이었고 그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생도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끝장날 것임을 알았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밤샘 당직 근무를 마친 민성재 해병 소령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왔다. 채유리 생도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바꾸며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훈육관님 좋은 아침입니다. 3학년 군기 확립 교육 중이었습니다. 민소령은 복도에 엎드린 생도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다. 해병대 소령 계급장은 채 사령관의 딸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채 사령관이 자신에게 약속한 중령 진급 심사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자신의 생존 전략임을 확신했다. 아, 채 생도. 주말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마. 사령관님께 누가 될라. 적당히 하고 쉬게 해. 민소령은 채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노골적인 동조를 표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은 권력 앞에서 명예를 팔아넘긴 비겁한 군인의 전형이었다. 민소령이 사라지자 채유리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소라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 외출 금지다. 내 방으로 와. 밀린 과제 자료를 정리해야지. 내가 동기들을 힘들게 한 만큼 머리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윤지수의 눈에 지옥의 불꽃이 타올랐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강하진 중장은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을 포함한 비상감찰팀 앞에서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번 감찰은 작전이다.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 피의자로 현역 해병 소령이 공모자로 지목된 초유의 사태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는다. 그녀는 투서 사본과 함께 민성재 소령의 인사기록, 채유리 생도의 학교 생활기록, 그리고 채 사령관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감찰팀은 지금 즉시 영내 차량 대신 국방부 직할 특수 차량으로 움직인다. 감찰의 핵심은 속도와 완전한 통제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 심지어 서로 말을 맞출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감찰실장인 해병 대령이 딱딱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실장님, 채 사령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선 군단장이 아닌 해병 대사령관입니다. 사안의 파장이 너무 큽니다. 강 중장은 피식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파장을 두려워하면 군인은 칼을 들 수 없다. 우리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해병대 출신 장군으로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 명예를 잃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감찰팀을 3개의 팀으로 나누어 A팀은 훈육관 민성재 소령의 사무실과 관사, 모든 전산 장비 및 통신 단말기를 압수수색. B팀은 채유리 4학년 생도의 생활관과 개인 물품을 확보하고 그녀의 신병을 격리. C팀은 투서자 박소라 3학년 생도를 포함한 모든 피해 생도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특히 B팀. 채유리 생도의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확보해 3학년 노예 같은 노골적인 폴더명이나 논문 대피를 지시한 대화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즉시 투입해 내일 새벽 갯벌의 안개가 걷히는 시간에 감찰을 개시한다. 해군 사관학교장에게는 내가 직접 통보한다. 감찰팀이 정문을 통과하기 10분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절대 권력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해군 사관학교장은 강하진 중장의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강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강철 같은 명령 그 자체였다. 학교장, 방금 말했듯이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직권으로 특별감찰팀이 10분 후 정문을 통과한다. 이유는 묻지 마. 자네가 할 일은 딱 하나, 감찰팀의 모든 활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거야. 채유리 생도와 민성재 소령의 신병 및 모든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학교 전체를 완전히 통제해. 학교장은 채 사령관의 얼굴과 강 중장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둘 다 중장이었지만 강 중장은 국방부의 인사실세였고 채 사령관은 해병대의 수장이었다.
그는 정의의 칼이 이미 뽑혔음을 직감했다. 10분 후 해사 정문은 검은색 국방부 차량과 군사경찰 마크가 선명한 헌병대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침 구보를 마치고 이동하던 사관생도들은 이 광경에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감찰실장인 대령이 차에서 내리며 지시했다. A팀은 훈육관실, B팀은 4학년 생활관을 즉시 장악한다. C팀은 3학년 피해 생도들을 최우선으로 격리 보호한다. 지금 이 순간부로 4학년 생활관은 전원 활동 중지다. 증거인멸 시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민성재 해병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 사령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감찰팀장인 대령과 군사경찰 2명이 들이닥쳤다. 해병 민성재 소령,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직권에 의한 특별감찰을 개시한다. 직무유기 및 부패 혐의다. 헌병, 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모든 통신 장비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민소령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막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최 사령관님 라인이라고. 같은 시각 최유리 4학년 생도는 강의실에서 지루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군사경찰이 들어왔다. 4학년 최유리 생도 사령관 명령이다. 감찰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겠다. 지금 즉시.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이 치욕과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녀의 저항은 군사경찰의 냉정한 표정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해군 사관학교장실은 임시감찰지휘소로 변했다. 박소라 생도는 감찰팀 소속 여성 장교의 안내를 받아 학교 본부 의무실로 격리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읽으셨다. 이제 안전하다. 여성 장교의 나지막한 말에 박소라는 비로소 지옥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한편 임시지휘소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다. 최유리 생도의 최신형 노트북과 휴대폰, 민성재 소령의 사무실 PC와 개인정보 단말기는 부패의 전모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포렌식 요원들은 저녁 식사도 잊은 채 모니터에 코를 박았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포렌식 요원 한 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최유리 생도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백업이라는 위장 폴더 안에 이걸 보시죠. 모니터에는 해병 3기 노예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감찰실장 대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폴더 안에는 기수별, 이름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한글 및 파워포인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학사 정보 시스템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박소라 생도가 파일을 최유리에게 제출한 시각, 그리고 20분 뒤 최유리 생도가 자기 이름으로 표지만 바꿔 과제를 제출한 로그가 확인되었습니다. 완벽한 학문적 범죄입니다.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필이 아니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후배의 노동력을 착취한 조직적인 범죄였다. 밤은 깊어지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민성재 소령 휴대폰 복원 완료. 최유리 생도와의 대화 내역입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대화창을 본 대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유리 생도 소령님, 저 유리예요. 주말에 3학년 교육 좀 시켰는데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민성재 소령 최 생도 훈육관이 못 본 걸로 할 테니 다음부턴 조용히 하게. 사령관님께서 자네 좀 지켜보고 있으니. 최유리 생도 네,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아버지께서 소령님 중령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 주신다고 전해달랍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민성재 소령 허허, 역시 최 생도밖에 없네. 최 사령관님께 안부 전해주게. 3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 이것은 묵인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공모이자 진급이라는 뇌물을 약속받고 생도의 인권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였다. 감찰실장 대령은 그 즉시 국방부로 복귀하기 위해 첫 헬기를 요청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현역 해병 대사령관의 이름이 적시된 순간 이것은 해병대의 비위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인사비리 스캔들로 비화된 것이다.
서울 국방부 청사. 강하진 중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감찰실장 대령의 보고는 그녀의 예상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유리 생도의 학문적 부패는 명백하며 민성재 소령은 이를 묵인한 대가로 최문영 해병 대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약속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강 중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라는 메시지를 묵묵히 노려보았다. 최문영. 그녀의 입에서 동기급 해병대 사령관의 이름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변질된 자였다. 대령 수고했네. 이 증거는 내가 직접 다루지. 영천으로 복귀해 감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유리와 민소령을 분리 신문하고 이 카톡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의 반응을 봐. 하지만 절대 최 사령관의 이름은 먼저 꺼내지 마. 그들이 제 입으로 불게 만들어. 강 중장의 지시는 냉혹했다. 그리고 박소라 생도를 포함한 피해 생도 전원, 오늘부로 학교 본부 의무실의 심리 안정을 이유로 격실시켜. 가해자 및 동료 생도들과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해. 이건 학교장에게 내 이름으로 지시해. 권고가 아니야 명령이다. 박소라 생도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건넸듯이 강하진 중장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닌 해병대의 명예를 건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해군 참모총장님께 긴급 독대 보고를 올리겠다. 군 기강 관련 중대 사안이라고 전해. 그리고 최문영 해병 대사령관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강철 여왕의 칼이 해병대 최고의 별을 향해 겨누어졌다. 해병 대사령관 최문영 중장은 이틀째 딸 최유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성재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었다. 결국 그는 해군 사관학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필승. 오 소장, 나 최문영 해병 대사령관이네. 내 딸아이가 거기 4학년으로 있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무슨 일 있나? 학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충성 사령관님. 그게 사실 이틀 전부터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강하진 중장 직권의 특별감찰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격리조사 중이라 통신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뭐? 강하진이? 그 여자가 감히. 최문영 사령관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그는 강하진 중장이 자신과 같은 기수이면서도 해병대와 해군 내에서 비육사 출신의 실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견제해왔다. 격리조사? 내 딸을? 감히 해병 대사령관 집안을 건드려? 최 사령관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집무실에 붉은색 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강하진 중장. 그는 교환을 거치지 않는 직통 라인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강하진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승.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해병 중장 강하진입니다. 강 실장. 나 최문영이요.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감히 내 딸을 격리시켜? 자네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최 사령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하진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강철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사령관, 지금 자네는 자네 딸의 안위가 아니라 자네의 군 생활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뭐라고? 내 감찰팀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뭘 확보했는지 내가 직접 읽어줄까?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라는 채 생도의 메시지, 그리고 채 사령관님께 안부 전해주게, 3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라는 민소령의 충성 맹세 메시지까지. 수화기 너머로 채 사령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채 사령관. 자네 딸은 학문적 부패 혐의야. 퇴교감이지. 그리고 자네는 직권 남용과 인사청탁 혐의야.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강하진. 너 감히. 강하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감히?
해병 대사령관이 자기 딸 비호하자고 후배 소령 하나를 진급 미끼로 매수하는 건 괜찮고 내가 우리 해병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건 감히 하는 짓인가? 이 사안 나는 오늘 오후 해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 올렸네. 자네가 방금 나에게 한 협박과 고성까지 포함해서 추가 보고 올릴 생각이야. 이만 끊겠네. 감찰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강아지는 채 사령관의 다음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 붉은색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단 하나의 후회도 없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해군본부 청사 최상층에 위치한 해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은 강하진 중장이 올린 얇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병대 사관생도의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조직적인 논문 대필.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증거자료 2, 3이었다. 훈육관 민성재 소령과 해병 대사령관 최문영 중장 간의 노골적인 통신 내역이었다. 이 증거 확실한가?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해병대 직할 디지털 포렌식 팀이 민소령의 개인정보 단말기에서 직접 복원한 자료입니다.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강하진 중장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 사안 자네와 최 사령관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봐도 되겠나? 총장은 당연한 질문을 던졌다. 강하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총장님, 저는 제 후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인사 공정성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 감정으로 해병 대사령관의 군 생활을 거론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장을 향해 경례했다. 총장님,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닌 국방부의 명예를 건 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해병 대사령관에 대한 조치는 총장님의 직권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명료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거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국방부 조사본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총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진의 보고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절차상 완벽했다. 그녀는 최문영을 쳐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증거가 여기 있으니 시스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었다. 총장은 결심했다. 강 실장 수고했어. 최 사령관에 대한 조치는 내가 직접 지시한다. 자네는 인사정책실장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총장님, 최 사령관이 어제부로 제 감찰 활동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감찰팀장이 아닌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찰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총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알겠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지.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 해군 사관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국방부 감찰팀이 아니었다. 계룡대에서 직접 파견된 해군 본부 감찰실 고등수사팀과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찰이 아니었다. 명백한 수사였다. 민성재 해병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갑을 찼다. 그는 이미 감찰팀장의 신문에서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해군 본부에서 직접 나온 수사관들 앞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해병 민성재 소령, 직권 남용 및 술의 약속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사령관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말은 군사법원 가서 하게. 민소령은 자신의 중령 진급을 약속받았던 그 휴대폰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서 군사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시각 해사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피징계자석에는 4학년 최유리 생도와 가혹 행위에 동조했던 추종자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징계위원회에는 강하진 중장이 국방부 상급부대 지휘관 자격으로 배석하여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발언권을 주었을 때 최유리 생도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는 듯 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 감찰입니다.
3학년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강하진 중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위원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되자 강 중장은 감찰실장에게 눈짓했다. 대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 최유리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화면이 떴다. 해병 3기 노예들. 최유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피징계자 최유리. 강하진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저 폴더명이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 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자네 이름으로 제출된 수백 개의 과제물 파일이 모함인가? 자네는 사관생도의 명예를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았어. 폭력으로 후배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지. 그건 사관생도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강아지는 징계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위원장,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피징계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감안하여 교칙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징계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징계위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해군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4학년 최유리 생도가 사관생도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반복적인 가혹 행위와 지휘권 남용 그리고 학칙이 금지하는 논문 대필 행위 등 도저히 장교로서 임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4학년 생도 최유리를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한다. 퇴교. 최유리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4년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나한테 퇴교를 줘. 아빠. 그녀의 발악은 회의실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그렇게 질질 끌려나가며 자신의 군 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진짜 폭풍은 해병 대사령부에 몰아쳤다. 해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문영 중장에 대한 직권 남용 및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이 현역 해병 대사령관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의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민성재 소령 외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하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 라인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해군 본부는 더 이상 그를 현역 해병 대사령관 자리에 둘 수 없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짧은 공지가 발표되었다. 해군 본부는 금일부로 해병 대사령관 최문영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해군 본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군 사관학교에서 불거진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중간 조치입니다. 속보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속보. 현역 해병 대사령관 전격 보직 해임. 사관학교 비위 감사려 인사 청탁, 군 검찰 수사 착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동시에 해병의 여왕 강하진 중장, 군 내부 비리 도려내다. 라는 식의 강하진 중장의 용기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최문영 중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령관 이임식도 없이 그는 해병 대사령부에서 쫓겨나듯 계룡대의 차가운 정책 연구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다. 그곳은 아무런 보직도 부하도 없는 장군들의 무덤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 후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A4 용지를 꺼냈다. 전역 지원서. 그는 불명예 강제 전역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치욕 속에서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해군 사관학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썩은 고름을 짜낸 뒤에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유리는 모든 짐을 싸서 부모의 차를 타고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관생도가 아닌 평범한 20대 민간인이었다. 그 어떤 생도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3학년 생도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소라 생도는 자신의 관물대에 붙어있던 강아진 중장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해병대 선배의 강인한 눈빛. 자신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거대한 바위 같던 부조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며칠 후 강아진 중장이 해군 사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에는 감찰이 아닌 국방부 인사정책실장으로서의 정식 특별 강연을 위해서였다. 학교 강당 전 생도들이 그녀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는 계급장이 선명한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국방부 인사정책실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우리 학교는 큰 홍역을 앓았다. 신성한 교정에서 장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의와 부패가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수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정당화했고 누군가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거래하려 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입은 이 군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러분 어깨에 달릴 다이아몬드는 후배들을 억압하는 흉기가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도구여야 한다. 그녀는 강당 앞줄에 앉은 3학년 생도들 그 중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박소라 생도를 바라보았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적인 카리스마나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 책임감에서 나온다. 강아진 중장은 연설을 마쳤다. 썩은 고름은 짜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오늘부로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대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충성, 명예, 책임이라는 해병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성장하길 명령한다. 필승. 강당이 떠나갈 듯한 경례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어떤 때보다 우렁차고 절도 있는 함성이었다. 강아진 중장은 강당을 나섰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박소라 생도가 달려 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박소라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눈물이 없었다. 굳은 결의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박소라 생도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필승. 실장님 가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아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박소라 생도의 경례를 받으며 이 땅에 썩은 뿌리 하나가 뽑히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강인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굳건한 촛불을 향해 해병의 여왕으로서 가장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대의 모든 비리가 청산된 후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강아진 중장의 집무실에는 해병대사령관의 비화기가 다시 울렸다. 그러나 이번 전화는 협박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새로운 해병대사령관의 감사 인사였다. 강 실장, 최문영이 남긴 썩은 잔재들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네. 해병대가 자네 덕분에 새롭게 태어났다네. 강아진 중장은 수화기를 들고 냉철하게 대답했다. 사령관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병대의 명예는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 해병대사령부는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 중장은 창가로 다가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부패는 언제나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박소라 생도의 용기 있는 투서와 그녀가 내린 단호한 심판은 해병대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강아진의 칼날로 불리며 모든 고위 장교들에게 무언의 경고가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결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심판자였고 파수꾼이었다. 국방부 청사를 벗어난 강아진 중장의 차량은 이내 계룡대 육군 본부 청사로 향했다. 해병대사령관 최문영 중장을 겨냥한 단호한 척결은 군 내부에서 강아진 쇼크로 불리며
육군 고위 장성들 사이에도 차가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번 방문은 새로 부임한 육군 참모총장 정호영 대장과의 긴급 독대 때문이었다. 정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던 인물이었다. 총장 집무실은 거대한 공간만큼이나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 중장이 칼 같은 경례를 올리자 정 총장은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강 실장. 최문영 사안 국방부 인사정책실장으로서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결단이었소.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칭찬에 강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총장님, 저는 단지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정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무실 한쪽에 놓인 금고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사실 강 실장을 급히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해병대 사안보다 훨씬 깊고 더 고질적인 문제요. 서류철은 겉봉에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강 중장이 서류를 펼쳐 읽어내려가자 그녀의 눈빛이 점차 차갑게 굳어졌다. 내용은 한 강력한 육군 군단의 지휘관인 한승호 육군 중장이 자신의 외아들에게 특혜 진급을 넘어 부적절한 병역 특례와 고직 변경을 조직적으로 청탁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었다. 투서자는 해당 군단 인사참모부 소속의 익명 영관 장교였다. 수도권 핵심 군단입니다. 그의 아들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할 때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여 편안한 보직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단장의 지시로 해당 자격증 취득 절차가 단 하루 만에 특혜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와 직권 남용입니다. 정 총장의 목소리는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총장님, 이 정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해당 군단뿐 아니라 상위 인사 라인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중장은 서류를 덮었다. 최문영 사안이 장교 후보생의 부패였다면 이번 한승호 사안은 대한민국 아들의 신성한 의무를 모독한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였다. 파장은 국민적인 분노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다. 총장님, 이 문제는 군 내부의 명예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한승호는 육군의 가장 강력한 사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자를 건드리면 육군 전체가 움직일 것이요. 강 실장, 당신에게 이 사안을 맡기겠소. 국방부 인사정책실장으로서 군 내부의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요. 해병의 칼날을 이번에는 육군 최상층을 향해 겨눠주시오. 강하진 중장의 국방부 인사정책실은 비상 상황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최문영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육군 본부 감찰실장과 군사경찰실장을 호출하는 대신 국방부 조사본부의 핵심 요원들로만 구성된 극비 전담팀을 꾸렸다. 팀의 명칭은 공정병역특임대였다. 이번 임무는 육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들이 누린 특권을 명백한 범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한 역추적과 보직 변경을 승인한 인사 라인의 통신 기록 확보입니다. 강 중장은 팀원들에게 한승호 중장의 군단 인사참모부의 모든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조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은 군단 인근 지역의 민간 병원과 사설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위장 잠입하여 한 중장의 아들이 취득했다는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자격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루 만에 발급되었는지 파고들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실장님, 자격증 시험을 주관한 민간 단체가 한 중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재단과 이중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자격증을 발급한 병원의 의사 역시 해당 군단의 수혜 계약으로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업체의 사위였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단순한 병역 비리가 아닙니다. 부패 사슬입니다. 강 중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진급 특혜가 사업 특혜로 다시 병역 특혜로 이어지는 추악한 고리였다. 그녀는 한 중장의 아들에게 적용될 공문서 위조 방조 혐의와 함께 한 중장 본인에게는 직권 남용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총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총장님, 채 사령관 사안은 명예의 문제였지만 한 군단장 사안은 생계형 범죄에 가깝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이 불시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것을 멈춰야 할 적기입니다. 강하진 중장의 은밀한 움직임은 육군 최상층의 사조직 귀에도 들어갔다. 워낙 고위직인 한승호 중장을 겨냥한 수사였기에 강 중장의 공정병역 특임대는 군사경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물처럼 흘러나갔다. 어느 날 저녁 강하진 중장의 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내 서열 2위인 육군 참모차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강 실장, 한승호 군단장 사안 총장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모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준비 기간이요. 핵심 지휘관을 흔드는 것은 군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슈의 파장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하진 중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참모 차장님, 군사 안보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지휘관의 사적인 비리가 군사 안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휘관이야말로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강 실장의 공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병대 사안과 육군 사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군이요. 육군의 생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편안해지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강 실장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겠소? 참모 차장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하진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참모 차장님, 저는 해병 대사령관 최문영 중장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가 육군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저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편안한 결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압도적인 힘을 실어 말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모 차장님께서 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총장님의 지휘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전화 통화 역시 보안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참모 차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강아지는 그의 침묵을 이기고 단호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저를 막지 마십시오. 육군 전체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협조하십시오. 새벽 4시 30분. 육군 한승호 군단의 사령부.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군단의 지휘부였지만 그 새벽은 평소의 팽팽한 긴장감 대신 서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강하진 중장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공정병역 특임대와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군단장 집무실과 관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전격작전이었다. 군단 내의 그 어떤 참모진도 심지어 군단장 당직 사령도 미리 알지 못했다. 군단장 관사 침실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승호 육군 중장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경악과 분노로 번뜩였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팀장인 해병 대령이었다. 한승호 육군 중장,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강하진 중장 직권의 특별수사팀이다. 직권 남용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시 압수수색을 개시한다. 모든 통신 장비와 서류를 확보한다. 이 무슨 망발이냐?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난 수도권 핵심 군단장이야. 당장 총장에게 보고해. 한 중장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분노는 수사관들의 냉정한 침묵 앞에서 힘을 잃었다. 수사관들은 거실의 모든 전산 장비와 서재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봉인했다. 그의 휴대폰과 개인정보 단말기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의 손으로 넘어갔다. 같은 시각 군단 인사참모부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한 중장의 아들에게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직접 가담했던 인사참모부 소속의 연관 장교들은 공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한 중장의 아들 관련 서류 외에 군단 내의 특정 수의 계약 자료였다.
강하진 중장은 한 중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재단이 군수물자 납품업체와 연루된 증거를 찾도록 지시했었다. 그리고 포렌식 팀은 한 중장의 군단장 PC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군단장 직권으로 특정 업체에 고가로 부실한 군수물자를 납품하도록 지시한 이메일과 그 대가로 아들의 병역 특혜를 논의한 사적인 대화 기록이었다. 이 증거는 한승호 중장이 단순한 부성애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생계형 부패의 정점에 서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다. 한승호 중장은 관사 거실에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다. 그를 구원해줄 육군의 사조직이나 인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칼날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자신의 30년 군 생활을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강하진 중장은 육군 참모총장 정호영 대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그녀의 보고는 간결하고 냉철했으며 단 하나의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총장님, 한승호 군단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직권 남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처남이 운영하는 재단과 연계된 업체를 통해 군단에 부정 납품을 지시한 이메일과 대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이며 군수 비리에 해당합니다. 육군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정호영 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하진 중장에게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았다. 반박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증거였다. 그날 오후 한승호 중장은 육군 본부 청사로 소환되었다. 그는 헌병대 차량 대신 국방부 조사본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집무실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의 격리 면담실에서 그는 강하진 중장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 중장은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어깨 위에 3개의 별은 빛을 잃은 돌멩이 같았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강 중장에게 소리쳤다. 강하진, 감히 내가 나를. 일개 해병대 중장이 육군의 심장부를 건드려. 너는 우리 육군의 암적 존재야.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 이 난리를 피워. 강하진 중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면담실 탁자에 확보된 증거 자료 4본을 펼쳐놓았다. 아들의 병역 특혜 서류, 처남 관련 업체의 계약서, 그리고 군수 비리를 지시하는 그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들이었다. 한 중장님. 강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는 단지 썩은 뿌리를 도려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가장 편안한 군 생활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아들들의 신성한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수많은 부모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의 명예를 버린 가장 큰 죄입니다. 한승호 중장은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법과 정의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며칠 후 육군 본부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육군 참모총장 정호영 대장의 결단이었다. 육군은 금일부로 한승호 육군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권 남용, 그리고 군수 비리 혐의에 대한 중간 조치입니다. 해당 사안은 군 검찰로 이첩되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중장, 그것도 수도권 핵심 군단장의 몰락은 최문영 사령관의 몰락보다 더 큰 충격을 육군 전체에 던져주었다. 정호영 총장은 이 사건을 통해 공정한 인사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군 안팎에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한승호 군단장의 보직 해임 이후 육군 내의 고질적인 사조직과 부패 카르텔은 일시에 붕괴되었다.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야전에서 사라졌다. 강하진 중장의 강철 같은 심판이 육군 전체에 차가운 공포를 심어준 결과였다. 국방부 인사정책실장 강하진 중장은 이제 군 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군단장을 연달아 무너뜨린 불굴의 정의 그 자체였다. 그녀를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육군과 해병대를 넘어 군 전체로 확산되었다. 강 중장은 정호영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쳤다. 정 총장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강 실장, 당신 덕분에 육군이 다시 설 기회를 얻었소. 육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썩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썩은 뿌리를 도려냈소. 국방부 차원에서 최고의 공로를 표창할 것이오. 총장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군의 명예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바닥의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군복은 더 이상 명예로운 옷이 될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국방부 청사를 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이 평화는 이름 모를 사병들의 땀과 피 그리고 용기 있는 투서자들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하진 중장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그 심장이 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와 가장 약한 자들의 정의를 지키는 데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부패의 냄새가 어디에서 피어오르는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심판자였고 파수꾼이었다. 강하진 중장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다. 해병대의 부조리와 육군의 비리를 척결한 그녀의 명성은 이미 군과 사회 전체에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세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어두운 곳에 홀로 서서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영원히 명예로운 파수꾼으로 남을 것이다. 뭐, 저하 4년 대신 내가 깎아줄 건가? 으하하. 특수전 사령부에서 독사라 불렸던 차윤경 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역겨운 부조리를 목격합니다. 조직의 거대한 침묵 속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한 심판관이 되기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도 들려주시고요.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독사로 불리던 차윤경 대위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발령을 받았다. 그녀의 새 근무지는 강원도 최전방 육군 제25보 병사단이었다. 별칭 철혈부대. 서류상 보직은 사단 직할대 전투지휘관. 그러나 특임단에서 야전 사단 직할대로의 전출은 그 어떤 명분을 붙여도 명백한 좌천이었다. 그녀는 지난 대테러 훈련에서 상급 부대의 비현실적인 작전 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그 결과 조직 융화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단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은 차윤경 대위입니다. 철혈부대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선 그녀의 등 뒤로 산등성이의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전투복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집무실 내부는 바깥의 혹한과 달리 후텁지근한 열기와 값비싼 시가 향 그리고 미세한 가죽 광택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육군 고명환 소장이 두꺼운 벨벳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소장 계급장인 두 개의 별이 빛나는 그의 얼굴은 권태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육중한 발은 붉은 융단이 깔린 발 받침대에 거만하게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군복을 입은 한 여군 하사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여하사의 가늘게 떨리는 손에는 은색 손톱깎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고 소장의 투박한 발톱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사각하는 금속성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고 소장은 시가 상자를 열어 담배를 집어들며 귀찮다는 듯 고개만 돌려 차 대위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 대위의 어깨 계급장이 아닌 그녀의 몸매와 얼굴 윤곽에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라는 차 대위가 바로 자네인가? 고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당한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잔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차 대위의 시선은 잠시 그의 발치에 엎드린 여하사와 손톱깎이로 이동했다. 여하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차 대위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며 파르르 떨었다. 차 대위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특수임무부대에서 그녀가 봐온 수많은 지옥 중 이것은 가장 기괴하고 불결한 종류의 지옥이었다. 사단의 명예는 이미 이 썩은 권력의 발톱 아래 짓밟혀 있었다. 하사, 그만 나가봐. 손님이 왔으니. 그리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해삼초회로 준비해두고. 고 소장의 명령에 여하사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감히 차 대위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707 출신은 독종들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군. 고 소장이 발을 내려 맨바닥을 디디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기만이 묻어 있었다. 이 철혈부대는 자네가 있던 그런 특수부대와는 좀 달라. 거긴 몸으로 싸우지만 여긴 관계가 중요해. 알겠나? 그가 책상 위 인터폰 대신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와인 냉장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차 대위, 특수전 출신이면 몸 쓰는 건 자신 있겠지.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오고. 아, 그리고 마침 어깨가 뻐근한데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군인의 명령이 아니었다. 차 대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의 기계적인 복종에서 차가운 경멸로 바뀌는 것을 고 소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뭐 하나 차 대위. 군 상급자의 말이 말 같지 않나. 고 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차 대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 하신 말씀 명령이십니까? 그럼 명령이지. 농담인가? 당장 와서 주물러. 차 대위는 고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그의 어깨로 손을 뻗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2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저는 소장님의 간병인이나 안마사로 이 부대에 전입 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 보직은 작전 지휘관입니다. 소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제 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금 여하사에게 시키신 일과 현재 저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군형법에 저촉되는 갑질입니다. 집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고 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모멸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부대에서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장교는 특히 여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에이, 이 계집애가. 그가 손을 들어 차 대위의 뺨을 치려는 듯 쳐들었다. 차 대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다. 폭행은 추가 혐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특수전 출신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소장님, 이 상황을 즉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 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는 차 대위가 협박과 회유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더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다, 차 대위. 아주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들어. 그는 자신의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래. 자네 보직은 전투 지휘관이지. 마침 자네의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네. 우리 사단의 낙인 중대라고 불리는 중대가 있지. 자네가 그토록 원하는 군인 업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야. 그것은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었다. 낙인 중대는 사단 내 모든 관심 병사와 징계 대기자 그리고 고 소장에게 밉보인 자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장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차 대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집무실 문이 닫혔다. 고 소장은 잠시 문을 노려보더니 이내 수화기를 들었다. 박중령인가? 방금 그 차 대위 낙인 중대로 발령내. 그리고 중대장 활동비고 뭐고 지원이란 지원은 싹 다 끊어버려.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해. 차 대위가 찾아간 낙인 중대 막사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전염병 환자 수용소처럼 분리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막사 복도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막사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녀가 중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자욱했다. 새로 오신 중대장님이신가?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오승철 상사가 껄렁하게 일어섰다. 그는 고명환 소장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부사관들은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낙인중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차윤경 대위다. 아이고 대위님. 여자분이셨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어쩐 일로. 오 상사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막사 내 전 인원 즉시 연병장 집합시킨다. 5분 준다. 차 대위의 차가운 명령에 오 상사가 실소를 터뜨렸다. 아이 대위님. 첫날부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애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대위님도 편하게 서류 작업이나 하시다가 때 되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여기 중대장님들 전통이었습니다. 30초 지났다. 차 대위는 오 상사를 무시하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4분 30초 남았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오 상사. 불이행 시 군법에 의거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한다. 군법이라는 단어에 오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 이 새끼들 뭐해. 당장 안 튀어나가고. 5분이 지나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20명 남짓.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다. 절망, 분노, 체념, 무관심. 이 부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총은 몇 명이지? 네. 서류상으로는 42명입니다. 지금 20명. 나머지 22명은 어디에 있나? 그게 쟤는 아프다고 의무실 가 있고 쟤는 뭐 작업 나갔고. 솔직히 저도 다 모릅니다. 차 대위는 그날 밤 중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42명의 인사기록 카드, 징계 내역, 상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천재 해커나 특급 저격수가 아니었다. 이태민 일병. 입대 전 전국 사격대회 고등부 입상자. 그러나 기록에는 선임의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극상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이곳으로 왔다. 정호연 상병.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기병. 그러나 기록에는 부대 내 전산망을 해킹해 비리를 캐려다 발각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세부 보고서를 보니 그는 해킹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PX의 물품 재고와 실제 반출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 시스템을 통해 상급부대에 이의 제기를 했다가 괘씸죄로 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명환 소장의 부패한 시스템에 저항했거나 혹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 마지막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송하영 하사. 사단장실 근무 중 성실 의무 위반 및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본중대 전출. 차 대위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격리였다. 차윤경 대위는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전은 총이나 해킹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군법과 규정집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로 오승철 상사를 겨냥했다. 낙인 중대에는 매달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물품이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늘 굶주렸고 보급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오 상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 상사. 금일부로 중대 물자 전체 실사 감사를 실시한다. 지금 당장 모든 보급 창고와 행정반 장부를 대조한다. 대위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건 상급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이 아니다. 규정이다. 차 대위는 두꺼운 규정집을 책상에 펼쳤다. 육군 보급 관리 규정 제11조 사항. 중대장은 매월 1회 이상 실물 재고를 파악하고 장부와 대조할 의무가 있다. 나는 내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오 상사는 이를 갈았지만 규정대로 하겠다는 지휘관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예상대로 장부와 실물은 전혀 맞지 않았다. 라면 수백 박스, 전투 식량, 심지어 병사들의 동계 내복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아, 그게 병사들 복지 향상을 위해 인근 부대와 교환을 좀 하고 장부에 없는 교환은 횡령이다. 오 상사. 차 대위는 오 상사를 이중 스파이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지휘 계통을 통해 사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물자 감사를 요청했다. 물론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오 상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 상사. 자네가 횡령한 물자 내역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사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다. 자네 군 생활 끝나고 싶나? 오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대위님. 제발 한 번만. 자네가 살 방법은 하나다. 자네 뒤에 있는 고명환 소장이 자네를 지켜줄 것 같나? 넌 그냥 꼬리일 뿐이야. 하지만 난 자네가 필요 없어. 난 증거가 필요할 뿐이지. 차 대위는 오 상사의 횡령 내역을 덮어주는 대가로 거래를 제안했다. 자네가 지난 1년간 고명환 소장의 지시로 빼돌린 모든 물자의 진짜 장부를 가져와. 자네가 살려면 자네보다 더 큰 범죄자를 물고 와야 할 거다. 이것은 스파이 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법 거래였고 오 상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명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오 상사는 밤늦게 차 대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고명환 소장이 풍림건설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사단의 유류, 철근, 시멘트를 빼돌린 정확한 날짜, 물량, 그리고 그 대가로 오 상사가 관리해 온 차명 계좌의 입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로 소장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차 대위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정황일 뿐이다. 자네 같은 범죄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힘이 없어. 진짜 증거는 이 장부가 가리키는 곳에 있지. 차 대위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고명환 소장이 매주 주말마다 병사들을 동원해 진지 보수라며 물자를 빼돌렸던 그 환경 정화 구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야 했다. 차윤경 대위는 중대장실에 앉아 오승철 상사가 넘긴 USB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고명환을 무너뜨릴 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 상사라는 공범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던진 또 다른 범죄의 기록일 뿐이었다. 군사법정에서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지독히도 부족했다. 고명환의 변호인은 이 USB가 오 상사가 앙심을 품고 조작했거나 차 대위가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해커의 도움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차갑고 반박 불가능한 공식 서류였다. 그녀는 낙인 중대의 존재 이유, 즉 고명환이 이곳을 유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고명환은 이곳의 행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방치했다. 그 방치가 곧 그의 발목을 잡을 틈이 될 터였다. 차 대위는 중대장 권한으로 지난 3년간의 낙인 중대 행정 기록물 전부를 서고에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캐비닛이 열리고 잊힌 시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찾은 것은 두 가지였다. 차량 배차 일지와 작업 인원 동원 현황. 그녀는 밤을 새워 오 상사의 USB 장부와 공식 서류들을 대조했다. 10월 14일. 풍림건설. 시멘트 50포. 오 상사의 장부에 적힌 내용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낙인 중대의 공식 배차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월 14일. 08시부터 17시까지. 두동반 2대. 운행 목적 화천 상서면 환경 정화구역. 임무 진지 보수용 자재 운반.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풍림건설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은 군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들이 물자를 빼돌린 날짜와 장소, 동원된 차량은 진지보수라는 합법적인 임무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고명환은 자신의 사단장 권한을 이용해 공식 서류를 직접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물증은 확보했다. 다음은 인증이었다.
이 작업에 동원된 병사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차 대위는 징계기록부에 하극상으로 기록된 이태민 일병을 불렀다. 그는 사격술이 뛰어났지만 지금은 모든 의욕을 잃고 눈빛이 죽어 있었다. 이 일병. 10월 14일. 환경정화구역 작업에 동원됐더군. 작업 내용이 뭐였나? 그냥 자재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태민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자재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나 밖으로 나갔나. 이태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아셔서 지금 뭘 어쩌시려는 겁니까? 대위님도 저처럼 여기로 쫓겨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내 보직에 대해 질문한 적 없다. 작업 내용을 다시 묻는다. 자재는 어디로 갔나?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트럭에 실었습니다. 오 상사님이랑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모르는 아저씨들. 풍림건설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나? 이태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차 대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공범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마지막 증인은 송하영 하사였다. 차 대위는 그녀를 중대장실로 불렀다. 사단장실에서 발톱을 깎던 그날 이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었다. 송 하사.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고명환 소장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기 위해선 자네의 공식 진술이 필요하다. 차 대위는 녹음기를 꺼내는 대신 육군 규정집에 명시된 고충 처리 보고서 양식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자네가 사단장실에서 겪은 모든 일을 여기에 기록해. 직권 남용, 사적 지시, 그리고 혹시 모를 성추행까지. 이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육군 규정에 따른 정식 보고다. 송하영 하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걸 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군 생활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자네는 평생 고명환 소장의 그림자 밑에서 살게 될 거다. 하지만 이걸 쓰면 최소한 자네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송 하사는 펜을 들었다. 그녀는 울면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치욕을 한자 한자 눌러 적기 시작했다. 고명환이 발톱을 깎으라고 시킨 날들, 야간에 술 시중을 들게 한 날들, 그리고 어깨를 주무르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순간들까지. 차윤경 대위는 이제 3개의 칼을 손에 쥐었다. 오 상사의 범죄장부 낙인 중대에 조작된 행정서류, 그리고 송 하사의 피해 진술서였다. 차윤경 대위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길. 사단 내부 보고. 사단 감찰실이나 헌병대에 신고하는 것이다. 차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고명환의 발밑에 있는 뱀들에게 독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었다. 보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사단 참모장을 거쳐 고명환에게 직보될 것이고 그는 차 대위를 상관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역고소할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조사하는 대신 신고자를 조사할 것이다. 두 번째 길. 상급 부대 보고. 제25보병 사단의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나 감찰실에 직접 투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휘 계통 무시라는 군인의 가장 큰 금기를 어기는 행위였다. 만약 군단에서 이 사안을 사단 내에서 해결하라며 다시 내려보내는 순간 차 대위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세 번째 길. 육군 본부 및 국방부 직통.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위험한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이었다. 1303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군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일이었다. 차 대위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정석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바로 지휘 계통을 따르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밀봉한 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사단 참모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참모장님, 사단장님에 대한 중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김성진 대령은 고명환 소장의 육사 동기이자 충복이었다.
그는 차 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넘겼다. 차 대위. 그가 서류를 덮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아나? 이건 보고가 아니라 하극상이야. 사단장님께서 자네를 거둬주신 은혜도 모르고. 저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네가 어떻게 아나? 오 상사 같은 쓰레기 말만 믿고 지금 사단장님을 모함하는 건가? 송 하사는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사관이야. 그래서 낙인 중대로 보낸 거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방조하고 있었다. 차 대위. 자네가 707 출신이라 아직 야전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군대라는 게 다 이런 거야. 물도 좀 섞이고 흙도 좀 묻고.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이 보고서 내가 오늘 못 본 걸로 하겠네. 자네도 낙인 중대에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소장님께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 걸세. 만약 제가 이 보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상급 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령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협박인가? 좋아. 차 대위. 자네가 원한다면 정식 절차대로 처리해주지.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감찰 참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그날 오후 낙인 중대에는 사단 감찰실, 헌병대, 군수 참모실, 인사 참모실에서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단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임무는 고명환 소장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차윤경 대위가 중대장으로서 지위 결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차 대위. 중대 보급 물자 장부가 왜 이 모양인가? 오 상사의 횡령을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했나? 이건 지휘관의 직무유기야. 병사들 면담 기록을 보니 중대 내 가혹 행위가 의심되는데 중대장은 뭘 했나? 송 하사 고충 처리 보고서는 왜 이제야 올라왔지? 그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건가? 모든 화살이 차 대위에게로 향했다. 고명환 소장의 거대한 비리는 차 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덮어 씌워졌다. 오승철 상사는 모든 죄를 차 대위에게 떠넘기고 감찰실에 자수하는 형식을 취해 감형을 약속받았다. 송하영 하사의 피해 진술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하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되었다. 이것이 고명환과 김대령이 말한 정식 절차였다. 그들은 차 대위가 쏜 화살을 공중에서 잡아채 그녀의 심장에 다시 꽂아 넣었다. 차 대위는 중대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찰 방해 및 지휘 소홀로 보직 해임 대기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군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대위님. 이태민 일병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대위님이 시키는 대로 다 증언하겠습니다. 헌병대에 가서 저희가 본 걸 다 말하겠습니다. 차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나서면 자네들은 상관 모함에 동조한 공범이 될 뿐이야. 그녀는 서랍을 열어 깨끗한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다. 이 일병. 내가 이걸 다 쓰면 자네가 오늘 밤 경기에 근무 나갈 때 이걸 사단 위병소 밖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겠나? 그녀가 쓴 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서와도 같은 내부 고발 편지였다.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육군 본부 참모총장 귀하. 그녀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 계통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마지막 보고서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육군 본부에 도달하기 전에 사단 통신망에서 검열될 것을 알았기에 가장 원시적인 우편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이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지거나 참모총장이 이를 묵살한다면 그녀는 군복을 벗어야 할 터였다. 소장님. 김성진 대령이 고명환 소장에게 보고했다. 차윤경 대위, 보직 해임 절차 올렸습니다. 곧 육군 본부로 서류 올라갈 겁니다. 수고했네. 707 독사라더니 결국엔 그냥 계집애였군. 고명환은 시가를 입에 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태민 일병이 경계 근무 중 몰래 편지를 붙인 그날 밤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윤경 대위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 감찰실의 보고서는 정확히 고명환 소장과 김성진 대령의 의도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윤경 대위,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부대 적응에 실패하고 휘하 부사관의 횡령을 묵인 방조함.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병사와 부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여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함. 명령은 신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낙인 중대 중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당한 채 사단 본부의 임시 숙소에서 육군 본부의 최종 징계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군 생활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승철 상사는 횡령 혐의를 차 대위에게 떠넘기고 내부 고발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징계로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하영 하사는 사단 감찰실의 강압적인 2차 조사 이후 병가를 내고 부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태민 일병은 상관 모함 동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명환 소장의 집무실에서는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수고했네, 김대령. 고명환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육군 본부에도 707 독사라고 설쳐대던 계집애 하나 결국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하게. 괘씸죄를 물어 육군 교도소 관리 장교나 아니면 아예 불명예 전역으로 보내버려. 염려 마십시오, 소장님. 이미 인사 참모 라인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고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가 보낸 편지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일개 대위가 보낸 편지 한 통이 육군 본부의 사성 장군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군의 모든 보고 체계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 대위 역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지가 참모총장 책상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사단 우체국에서 걸러져 김성진 대령의 책상 서랍에서 불태워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단 한 명의 군인에게 도박을 걸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도박이 실패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그날은 철혈부대의 주간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 이진성 대장의 집무실은 대한민국군 서열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수백 건의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도 직통보고 및 특수민원으로 분류되는 우편물은 비서실에서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태민 일병이 붙인 편지는 사단의 검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민간 우체국을 통해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로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현역 대위, 그것도 특수전 사령부 707 출신 장교가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실명으로 보낸 편지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진성 대장은 편지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직권 남용, 그리고 풍림건설이라는 민간 업체를 동원한 군수품 횡령. 차 대위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그녀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육군 감찰은 손대지 마. 이건 군단이나 육군 본부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야. 사단장급 장성의 방위사업 비리 혐의다.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그는 고명환이 단순히 부패한 군인이라는 것을 넘어 풍림건설이라는 민간 업체와 유착하여 군사시설 보수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육군 내부 감찰이 아닌 국방부와 검찰이 직접 개입해야 할 국가 안보 및 방산 비리 사안이었습니다. 고명환과 김성진이 차 대위를 징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던 그 한 달 반 동안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림건설의 법인 등기와 세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들은 고명환 소장과 김성진 대령, 그리고 오승철 상사의 모든 차명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차 대위가 제공한 정황 증거는 조사본부의 강제 수사를 통해 물리적 증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움직일 날이 왔습니다. 철혈부대 사단 지휘관 회의가 한창이던 오전 10시. 사단장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고명환 소장이 어느 놈이야? 라며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문 앞에는 육군 헌병대 소속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군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완전 무장한 SDT 요원들이 복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고명환 소장, 지금부로 직무 집행을 정지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형법상 군수품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진성 총장님께 연락해. 고명환은 자신이 알던 군대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에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육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였습니다.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소장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참모장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성진 대령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차윤경 대위 징계 심의서를 꺼내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김성진 대령, 당신은 뇌물 방조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사단장실, 참모장실, 감찰실, 군수 참모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가 편지에 적시했던 풍림건설 관련 서류와 낙인중대 작업 일지, 원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오승철 상사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군수품 횡령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철혈부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오후 차윤경 대위가 머무르던 임시 숙소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차윤경 대위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귀하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는 국방부 직권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곧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정식 발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송하영 하사의 신병은 저희 조사본부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로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차 대위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총이나 주먹이 아니라 펜과 서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명환의 몰락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법과 시스템이 그를 심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차윤경 대위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임시 숙소로 복귀한 다음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속보 현역 육군 사단장,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후속 여군 하사에게 발톱 깎게 해. 철혈부대 고명환 소장, 직권 남용 성추행 혐의 추가. 아침 뉴스는 온통 고명환 소장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차 대위가 제공한 풍림건설 비리 혐의를 넘어 고 소장의 개인 비위와 폭언, 심지어 송하영 하사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차 대위의 편지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둑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고명환 소장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승철 상사가 자신의 가명을 위해 제출한 원본 장부와 풍림건설 대표의 결정적 증언 그리고 사단 참모장 김성진 대령의 증거 인멸 교사 녹취까지 터져나오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추행, 증거 인멸 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모든 연금과 예우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육군 소장이 아니라 전직 군인 고명환이라는 이름의 죄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충복이었던 김성진 대령은 증거인멸 및 뇌물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오승철 상사 역시 횡령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혈부대는 해체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부대 지휘권을 인수했고 사단 지휘부 전체가 교체되었습니다. 낙인중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차윤경 대위는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보직 해임 상태가 아닌 육군 본부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 본부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작은 골방 같은 인사사령부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심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조직의 융화를 깬 장교, 지휘 계통을 무시한 장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면담도 어떤 추가 지시도 받지 못한 채 행정 서류들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군의 부패를 도려냈지만 군 시스템은 그녀라는 이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 장교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차윤경 대위님, 참모총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 이진성 대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차 대위는 사성 장군의 거대한 책상 앞에서 10개월 전 고명환 소장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단결. 육군 대위 차윤경. 이진성 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명환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차 대위. 예, 대장님. 자네가 내게 보낸 편지 잘 읽었네. 그는 서랍에서 그녀가 보냈던 편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아주 위험한 짓을 했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상급 부대를 건너뛰어 육군 본부의 수장에게 직통으로 보고를 올렸지.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내가 만약 자네의 편지를 묵살하고 사단으로 돌려보냈다면 자네는 지금쯤 군복을 벗었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살아남았어. 왜인지 아나?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규정을 어겼지만 자네의 목적이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야. 자네는 고명환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원시적인 면역 체계를 건드린 걸세. 최후의 보고라는 면역 체계 말이야. 그는 다시 차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대위, 자네는 고명환을 이겼지만 자네도 상처를 입었네. 자네는 이제 야전 지휘관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어느 부대에서도 자네를 707 출신 독사가 아니라 사단장을 날려버린 내부 고발자로 볼 테니까. 그게 조직이야. 그게 현실이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차 대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네. 참모총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려 하네. 소령 진급이나 훈장은 아니야. 그런 건 자네 같은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인사명령서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임명장. 육군 대위 차윤경.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감찰 정책 담당 장교의 보함. 육군 본부 감찰실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네. 비리를 적발하는 곳이 아니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야. 참모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고명환 같은 자들이 다시는 발톱이나 깎게 하고 군수품을 빼돌릴 수 없도록 방어벽을 설계하게 될 걸세. 자네는 군대의 가장 어두운 곳을 보았으니 가장 밝은 곳을 설계할 자격이 있어. 이건 전투보다 더 지독하고 더 외로운 싸움이 될 걸세. 할 수 있겠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칼을 거두는 대신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장이 아닌 끝없는 서류와 규정 속에서 싸우라는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대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자신의 새로운 보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려 할 때 참모총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참,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그 부사관과 병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차 대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하영 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가 모두 취소되었네. 본인 희망에 따라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전출되어 근무 중이야. 이태민 일병은 하극상 징계가 부당했음이 인정되어 원복 조치되었고 남은 군 생활을 수색대에서 저격수로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되었네. 그들은 영웅이 되지도 특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차윤경이 원했던 가장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서울 용산의 새 사무실로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총기나 작전 지도 대신 30cm 두께의 육군 복무 규정집과 군수품 관리 훈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린 것은 고명환이라는 한 명의 장군이었지만 그녀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을 열어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몰래 보관해 두었던 은색 손톱깎이를 책상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